프랑켄슈타인, 엄청나게 추운 날씨, 엄청난 양의 용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탐보라 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화산은 1년 후에도 스위스에서 그 여파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두 지점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몰라요. 2025년에 다음 화산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확한 지점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과거 1815년 탐보라산은 전례 없는 힘으로 폭발하여 미세 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을 대기 중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구름은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냉각시켰고 1816년 여름이 없는 해로 이어지기까지 했죠. 기온이 급강하하고 농사에 실패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전 세계 가정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재밌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1816년 여름의 비정상적인 추운 날씨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스위스에서 실내에 갇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인해 여름이 없는 해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의 여파만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화산이 폭발했지만 탐보라 화산만큼 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화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대학의 기후학 교수인 마르쿠스 스토펠은 심각한 화산 폭발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일을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오늘부터 대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화산 폭발은 1815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지구는 인구 밀도가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화산이 항상 나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화산은 실제로 지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화산은 지형 형성, 대기 개발, 기후 조절에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옐로스톤을 보세요. 두꺼운 용암이 지표면으로 흘러내리면서 지형 전체에 퍼져나가 이 지역을 영원히 변화시켰죠. 화산이 분화하면 용암, 화산재,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혼합가스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배출량에 비하면 화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아주 미미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황인데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산화황이 대기권에서 약 11km 상공인 성층권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성층권에 도달하면 작은 에어로졸 입자로 변해 햇빛을 산란시켜 지구를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냉각 효과는 즉각적인 건 아니고 이러한 입자는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있어요.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1991년 폭발 당시 약 1,500만 톤의 이산화황을 방출했어요. 많은 양이지만 탐보라 화산 폭발만큼 엄청난 양은 아니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몇 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섭씨 0.5도 정도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반면 탐보라는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1도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섭씨 1도만 더워져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최대 20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해요. 이로 인해 많은 농지와 해안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고 많은 지역사회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식힐 수 있는 화산 폭발은 우리를 돕는 자연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것일까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지구를 식히는 것은 맞지만 지구에 필요한 시원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온도 변화는 1816년 같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또한 대규모 분화가 강우 패턴을 방해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몬순 지역에 더 건조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여름 몬순은 화산 활동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존합니다. 흥미롭게도 기후가 따뜻해지면 화산 폭발의 냉각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로졸 입자의 형성과 이동은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해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순환이 빨라져 에어로졸 입자가 작아지고 이는 햇빛을 산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어서 냉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어요.
바다도 이러한 역학관계에 기여합니다. 스토펠에 따르면 해양 표면이 따뜻해지면 성층이 형성되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는 화산 폭발이 주로 상층 해양층과 그 위의 대기를 냉각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후변화는 화산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마그마가 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감소해서 더 많은 분화를 촉발할 수 있어요.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강우량 증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마그마와 상호작용하여 분화를 촉발할 수 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한 냉각기의 전망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영향이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활화산 근처에 거주하는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 위치한 캠피 플레그레이 화산은 활동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대규모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무섭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보기만큼 무섭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리건주에는 80개가 넘는 화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2025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 수중 화산입니다. 엑시얼 시마운트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가장 활화산이지만 해안에서 약 480km, 해수면 아래 1.6km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산입니다. 카스카디아 단층은 깊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화에도 쓰나미나 심각한 육상 지진의 위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화를 연구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화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을 우호적인 폭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실제로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건 복잡한 작업이에요. 우리는 종종 옐로스톤이 곧 폭발할 것과 같은 놀라운 헤드라인을 접하곤 해요. 이러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옐로스톤은 지난 210만 년 동안 세 차례의 폭발적인 분화를 경험한 활화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지막 분화는 약 7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가장 큰 폭발은 약 63만 1000년 전에 발생하여 거대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옐로스톤이 다시 폭발할지 언제 폭발할지 궁금해해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의문을 파헤치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조만간 또 다른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원 아래에 마그마가 여러 개의 분리된 방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상당한 양의 마그마가 존재하지만 분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서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이전 연구에서는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층이 존재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념에 도전합니다. 지하 역학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지진파가 아닌 지구의 자연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마그네토텔루릭이라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마그마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용암을 매핑하고 화산 활동 지역의 지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과학자들은 마그네토텔루릭을 사용해서 옐로스톤 아래의 마그마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향후 분화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보라 화산과 비슷한 분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엄청난 기후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네, 최고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화산이 폭발할 경우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2의 탐보라 화산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폭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태평양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준비하세요. 오리건주 연안에 있는 거대한 수중 용암 공장인 엑시얼 시마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 늦어도 2026년 초까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수중에 있지만 바다에 덮여 있다고 속지 마세요. 이 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3배나 높습니다. 이 화산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생중계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화산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해저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엑시얼 산이 용암으로 가득 찬 워터베드처럼 말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후 배부르다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화산 측면에서 보면 마그마가 지하에 쌓여 해저가 붕괴 직전인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수중 화산 폭발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구상의 화산 활동 대부분은 바다 밑에서 일어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개가 넘는 해저 화산이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용암을 휘젓고 있습니다. 해저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 핫스팟입니다. 엑시얼 시마운트가 스릴 넘치는 이유는 다른 수중 화산과는 달리 과학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산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처럼 해저에 설치된 장비 네트워크를 통해 마그마의 움직임, 지진 진동, 지각 변형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시얼 시마운트에는 세계 최초의 수중 화산 관측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해저에서 실시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서를 설치한 이래로 이 화산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니터링은 다른 곳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엑시얼을 놀라운 정밀도로 추적할 수 있는 지질학적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엑시얼은 엄청나게 예측 가능합니다. 대략 10년마다 폭발하며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이 되자 마지막 폭발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풀어 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과학자들은 엑시얼 화산이 폭발할 날을 기다리며 화산 출현 달력을 만들 정도로 그 일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엑시얼 시마운트는 평범한 수중 화산이 아니에요. 스타일과 개성이 있고 지질학적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해산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수중 화산은 원뿔이나 납작한 돔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엑시얼은 지질학자가 자를 들고 곡선에 대한 원안을 품고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3.2km 바이 8km의 분화구인 비정상적인 직사각형 칼데라로 전통에 맞서 웃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고전적인 원형 모양을 선택하지만 엑시얼은 완전히 아방가르드한 모양을 선택했죠. 이 칼데라에는 수백 킬로미터 높이로 솟은 균열, 통풍구, 용암수로 신비한 돔 모양의 구조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일반적인 둥근 모자 대신 펑키하고 기하학적인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엑시얼의 위치는 지질학적 불꽃놀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와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주요 힘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첫째, 지퍼가 풀리듯 두 개의 지각판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된 수중 산맥인 후안대 푸카 산맥에 있습니다. 둘째, 지구의 교활한 마그마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작용하는 깊은 멘틀 기둥인 콥 핫스팟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녹은 암석을 끌어올려 해산 전체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 지각판은 서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댄스 파트너인 반면 콥 핫스팟은 DJ 역할을 하며 열기를 고조시키고 마그마 파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은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마그마 방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채워지고 배수되고 이동하는 등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퍼져나가는 판과 융기하는 마그마 사이의 경쟁은 엑시얼 화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지문을 부여하며 이 화산이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엑시얼의 정상은 단순한 분화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안쪽에서는 더 이상하고 더 시원한 액션이 펼쳐집니다. 물론 더 뜨겁긴 하지만요. 엑시얼에는 섭씨 370도가 넘는 과열된 물을 뿜어내는 블랙스모커 수열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 통풍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를 조성하여 기괴한 생물들이 완전한 어둠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거대한 관충, 개, 박테리아 군락, 문어까지 모두 이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네랄이 풍부한 연기를 먹고 살며 햇빛과 광합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의 불같은 숨결로 번성하는 파도 아래의 외계 세계와도 같아요. 이러한 벤트 커뮤니티는 과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낯설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의 초기 생태계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에 유사한 심해 열수 환경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연구하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이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유사한 통기구가 존재할 수 있는 얼음 위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얼 화산이 폭발하면 이러한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재설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용암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만 몇 달 안에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공간이 항상 수요가 있다는 증거가 되죠. 쓰나미나 해안재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세요. 엑시얼 분화는 수중에서 천천히 끓는 밥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엄청난 수압으로 유지되고 폭발하진 않죠. 화상은 있더라도요. 최악의 상황은 용암이 해저를 장식하고 개 몇 마리가 쪼그리고 앉을 새로운 통풍구를 찾는 것뿐이에요. 즉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나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용암이 흘러나와 해저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때로는 수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과학자들에게 이 분화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엑시얼의 패턴을 이해하면 다른 곳, 심지어 육지에서도 분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엑시얼 화산의 기괴한 생태계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화산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화산의 활동은 매일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의 형태로 들립니다. 마치 화산 자체가 신음하고 삐걱거리며 터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과학자들이 마그마의 움직임과 화산의 분화 주기를 추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사상 최초로 엑시얼 화산의 다음 분화를 생중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저 화산이 새로운 용암으로 해저를 물들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파도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서 펼쳐지는 자연 불꽃놀이의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엑시얼의 장비를 해양과 직접 연결하는 일련의 광섬유 케이블을 관리하는 해양 관측소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심해의 와이파이인 이 케이블은 녹아내린 암석을 HD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엑시얼 화산 폭발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2011년, 2015년의 가장 최근 3번의 폭발은 모두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1월과 4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달의 중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의 공정 궤도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여 해저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마그마 챔버를 한계점까지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은 밤하늘의 낭만적인 빛이 아니라 궁극의 화산 속삭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엑시얼이 분출하면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수중 분출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자연의 경관이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운이 좋다면 심해 분출 ASMR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전 가볼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을 사듯이 라이브 피드를 새로 고침해야 하거든요. 2022년 1월 15일 현지 시간 오후 4시 47분입니다. 곧 시작됩니다. 이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남태평양에서 현대 장비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분화는 통가 군도의 수중 화산인 훈가 하하파이에서 시작됩니다. 화산 폭발 지수가 적어도 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입니다. 최대 지수는 8이에요.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과 79년 베수비오 산과 같은 역사적인 재앙만큼이나 강력합니다. 화산 폭발은 무려 1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 물질을 방출하고 1억 5천만 톤 이상의 수증기를 성층권으로 내보냅니다.
이 수증기의 양은 올림픽 수영장 5만 8천 개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또한 화산 폭발로 인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빠른 수중 해류가 발생하여 화산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페루까지 큰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점은 화산 폭발 직전 15분 전에 일종의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사람들은 이를 놓쳤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진으로는 꽤 먼 거리인 화산에서 약 750km 떨어진 두 곳의 지진 관측소가 이를 포착했어요. 연구진은 그것이 지구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지진파의 일종인 레이리파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파동은 해저의 균열로 인해 마그마와 바닷물이 많은 압력을 받아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으며 이것이 분화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반적으로 화산 지진 신호는 매우 작아서 화산 근처에서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레이리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이동했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지표면 아래에서 엄청난 양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의미해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멀리 떨어진 센서가 이를 포착한 거죠. 이 발견은 화산 위협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지진 전조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치명적인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중 화산의 경우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고 부상이나 재산 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화산 폭발은 규모가 컸지만 그 영향은 대부분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견은 지진 데이터가 이러한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이번 분화 당시에는 이 전조 현상이 경고를 발령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분화 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희망적이에요. 특히 수중 분화의 경우 생각보다 더 많은 경고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그 전조 현상의 경고 신호를 듣지 못했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요. 이러한 소리는 극히 드물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소리는 실제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1883년 8월 27일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금까지 측정된 것 중 가장 큰 소음이 발생했는데 그 소리는 무려 310데시벨에 달했다고 해요. 비교하자면 핸드드릴은 98데시벨의 소리를 내요. 제트 엔진에서 발생한 소음은 140데시벨입니다. 180데시벨의 소리는 청각 조직을 파괴할 수 있어요. 크라카토아 화산이 만들어낸 소리는 160km 거리에서 170데시벨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에서 불과 64km 떨어진 곳에 있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그 소리에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폭발의 울림은 4,8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3,540km 이상 떨어진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의 한 농장에서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총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어요. 크라카토아에서 발생한 소리는 여러 차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4,8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도 폭발음을 듣지 못했지만 캐나다와 영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대기압의 급상승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음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틀림없어요. 150데시벨 이상의 소리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0에서 200데시벨의 소리는 폐 파열 등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요. 240데시벨이 넘는 소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떤 부상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만화 캐릭터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실제 사람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소리가 본질적으로 압력의 파동으로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으며 엄청나게 큰 소리의 경우 인체를 바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의 압력이 충분히 높으면 고막과 내부 장기가 파열되어 심각하고 종종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가끔 작은 지진이 발생하는 거 아시나요? 화산은 종종 조화 진동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 소리는 일종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그 주파수가 점점 더 높아지다가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멈춥니다. 이 소리는 전 세계 수많은 화산에서 녹음되었어요. 하지만 알래스카의 리드아우트 화산은 그 떨림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마치 화산이 폭발 직전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죠. 워싱턴 대학교의 지구 물리학자에 따르면 리드아우트의 조화 진동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그 피치가 최고로 높을 때 저음의 윙윙거리는 소리로는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리드아우트 화산의 진동은 지금까지 기록된 다른 어떤 화산의 진동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피치의 진동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균열을 뚫고 올라오면서 진동할 때 소리를 내요. 하지만 리드아우트 화산의 경우 과학자들은 마그마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조화 진동과 관련 지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두꺼운 마그마는 저수지나 챔버의 배출구로 마그마를 운반하는 통로 내부의 암석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마그마는 위로 이동해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마그마가 다시 달라붙게 돼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작은 지진을 유발하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 빠르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음으로 섞이게 돼요. 따라서 실제로는 바위가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새로운 모델은 과학자들이 리드아우트 화산과 같은 화산의 분화 주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또한 제한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리드아우트 화산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며칠 동안 화산이 폭발한 후였습니다. 따라서 진동은 다음 폭발이 일어나기 몇 분 또는 몇 시간 전에만 경고를 제공할 수 있어요. 리드아우트 화산의 조화 진동은 매우 높은 주파수에 도달한 후 화산이 다시 폭발하기 전에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이 일시정지는 지진 활동이 느려지고 단층의 양쪽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질 때 발생해요. 이때는 지진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모델은 카리브의 몬세라트 섬의 수프리에르 힐 화산과 같은 다른 화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리드아우트의 압력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에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리드아우트의 지진 활동에 대한 2가지 녹음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초 분량의 녹음으로 약 10분간의 지진음과 조화 진동을 60배 빠른 속도로 압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 1분 분량의 녹음에는 리드아우트가 처음 폭발하기 전에 발생한 1600여 건의 작은 지진과 조화 진동을 포함해 약 1시간 동안의 활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화산 폭발의 역학과 그 전 신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에는 우투 룬쿠라는 오래된 화산이 있습니다. 약 25만 년 동안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산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긴 낮잠에서 깨어난 좀비처럼 보여요. 그런 종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걸까요? 우투 룬쿠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높이 6,100m에 달하는 거대한 산입니다. 성층 화산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크고 가파르며 원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화산은 용암, 화산재, 암석의 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용암이 두껍고 내부에 가스를 가두기 때문에 무섭고 강력하며 폭발적인 분출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곧 터질 준비가 된 탄산음료 같다고 생각하세요. 베수비오산 같은 유명한 화산이 우투 룬쿠와 비슷한데요. 베수비오산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폼페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기억하시나요?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투 룬쿠 화산은 오랫동안 조용했지만 과학자들은 가스를 내뿜고 작은 지진이 울리고 주변 땅이 부풀어 오르는 등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화산 아래에서 움직이는 액체와 가스가 이 모든 활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화산이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화산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위성과 GPS를 사용해서 우투룬쿠 화산 주변의 지형을 감시해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치 중절모처럼 땅이 가운데는 솟아오르고 가장자리 주변은 가라앉았다는 것이었죠. 중간 부분은 적어도 50년 동안 1년에 약 1cm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이 이상한 모양과 함께 많은 작은 지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화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산 아래에서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무서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투룬쿠는 알티플라노프나 마그마 바디 APMB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하 마그마 웅덩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 아래에 걸쳐 있는 매우 크고 깊은 웅덩이입니다. 과학자들은 APMB의 마그마가 상승해서 지표 근처로 모이고 있는데 이것이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700회 이상의 지진을 연구하고 화산 주변의 암석을 확인한 결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뜨거운 유체와 가스가 굴뚝처럼 생긴 좁은 길을 통해 APMB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기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는 화산 정상 아래에 갇힐 수 있고, 소금물인 염수는 암석의 작은 균열로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가스와 물은 마그마가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지반의 상승과 하강을 일으키고 작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투룬쿠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인근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인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용암이 화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흘러갈 수 있고 화산재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산이 여전히 살아서 울부짖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다른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에 따르면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스퍼 산이 있는 알래스카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산은 정상과 측면 통풍구에서 이상한 양의 화산가스를 내뿜고 있어요. 1992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곳이죠. 다시 분화하면 근처를 비행하는 비행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하늘에서 화산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산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아 현재로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스퍼 화산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전 세계에는 정말 파괴적인 화산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나폴리 시 근처에 있는 거대한 화산계인 캠피 플레그레입니다. 하나의 큰 산 대신 24개의 분화구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1538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지만 가장 큰 분화는 약 4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지중해 지역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였고 동유럽의 기온이 최대 9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화산성 겨울을 보냈습니다. 오늘 캠피 플레그레이 화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와 인근 지역을 화산재로 덮고 지진과 산사태를 일으키며 대기오염과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에 규모 4.4의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든 이후 과학자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현재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오르고 있다는 징후가 없어 곧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수비오산은 이탈리아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중 하나예요. 기원전 79년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콜라네움이 매몰된 대규모 폭발로 유명합니다. 화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944년입니다. 오늘날 베수비오 화산은 근처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 경사면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어 더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하면 시속 160km에 가까운 속도로 암석과 화산재가 공중으로 날아가 나폴리가 전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베수비오 화산의 대규모 분화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화산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베수비오 화산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쿰브레 비에하는 카나리아 제도의 일부인 라팔마 섬에 있는 화산이에요. 이 화산은 2021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습니다. 분화 당시 화산에서 용암이 쏟아져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3,0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폭발로 인해 화산 서쪽 전체가 떨어져 나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서양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메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화산입니다. 1980년 5월에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여 5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분화는 또한 기록상 가장 큰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화산에서 뜨겁고 고압의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24km 상공으로 분출되었습니다. 화산재가 거대한 지역을 뒤덮었고 약 595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여전히 활화산이며 언젠가 어쩌면 우리 생전에 다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상이 형성된 깊은 분화구 덕분에 1980년대와 같은 거대한 측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포포카테페틀은 멕시코에 있는 큰 활화산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천천히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멕시코시티 대도시에서 불과 64km 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 6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푸에블라에서 48km 떨어져 있습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크게 폭발하면 멕시코시티를 20cm 깊이까지 두꺼운 화산재로 덮을 수 있어요. 이 화산재는 하수구를 막고 물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전기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용암과 화쇄류라고 불리는 매우 뜨거운 물줄기가 산 아래로 흘러내려 인근 마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년 동안 조용했던 화산이지만 지금은 꽤 자주 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있었던 화산 폭발을 포함해 12번이 넘는 작은 폭발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일부가 화산재로 덮였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활화산이라고 하면 한 지역이 떠오릅니다. 태평양의 불의 고리죠. 지구 화산의 4분의 3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호주와 비교해보세요. 유럽의 구대륙도 평온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을 떠올리셨다면 정답입니다. 이 화산은 약 200번 분화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는 화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의 마지막 분출은 2023년 8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 에트나산은 5억 살의 산입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는 훨씬 더 젊은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2023년 7월 10일에 폭발했습니다. 오후에 세 개의 균열이 섬 남서쪽의 반도의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 균열은 작은 산봉우리 기슭에 있었어요. 화산의 이름은 현지어로 작은 숫양을 뜻합니다. 화산은 녹은 용암을 공중으로 높이 분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스기둥도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계는 이 사건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이캬비크와 케플라비크 사이에 뻗어있는 화산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파그라달 스파들 화산은 이미 지난 2여름 동안 분화했습니다. 이 활동은 8세기에 걸친 휴화산 기간 후에 발생했어요. 최근 분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지진학자들은 12,000회 이상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7월에 땅이 열렸을 때 균열은 길이가 1km가 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중 2개가 닫혔어요. 이제 모든 용암이 마지막 균열에서 나오고 있었고 길쭉한 원뿔로 자랐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산으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모양이죠. 용암은 곧 큰 분화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산은 첫 주 만에 거의 30m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분화가 시작되던 날 밤 용암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화산재는 주변의 마른 이끼를 불태웠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변 지역을 폐쇄했어요.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이끼를 태우는 연기가 자욱했죠. 소방관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곧 유럽에서 가장 어린 화산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형태는 아이슬란드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화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에는 130개가 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중 약 30개는 활화산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아요. 화산 관광은 안전할까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안전해요. 아이슬란드 당국은 모든 핫스팟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요. 섬 곳곳에 수십 개의 지진 관측소가 있어요.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미래의 분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응급 서비스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익숙해요. 그들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이피아 라흐요쿠시라는 아이슬란드 남쪽의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은 11km 높이의 증기와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항공 여행객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죠. 거대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북유럽을 향해 날아갔어요. 많은 국가가 안전상의 이유로 며칠 동안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화산은 3월에 폭발했지만 같은 해 1월부터 지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화산 폭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젊은 이 화산은 관광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난 후 5시간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관광객들은 진원지에 너무 가까워서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죠. 이 광경은 밤에 가장 인상적입니다. 안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용암지대의 경계를 표시하는 위험지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요. 이렇게 하면 규칙을 지키는 방문객은 위험에 처할 일이 없어요. 분화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분화구의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용암이 화산 서쪽 내리막길로 흘러내렸어요. 이 장엄하고 뜨거운 강은 느리게 움직이는 용암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용암을 아아형으로 분류하는데 하와이 말로 표면이 거칠고 부서지기 쉬운 현무암 용암을 설명하죠. 이 흐름은 클링커라고 불리는 부서진 용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흐르면서 분리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용암의 차가운 부분은 회색과 검은색입니다. 용암이 앞으로 움직일 때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은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새로운 화산이 폭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흥미로운 항공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용암 흐름 바로 위에 토네이도가 형성된 거죠. 이는 해당 지역의 높은 온도로 인해 발생해요. 조건이 맞으면 가열된 공기 기둥은 쉽게 미니 토네이도로 변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비슷한 현상이 2018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시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의 용암지대는 아이슬란드 생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이슬란드는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만나는 곳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각판은 지구의 가장 바깥층인 암석권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대략 20개의 지각판이 있습니다. 지각판은 부분적으로 녹은 암석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용암은 이곳에서 그 여정을 시작해요. 지각판이 녹은 암석 위에 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경계는 불안정해요. 두 판이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화산이 형성되는 것도 그 결과 중 하나예요. 화산은 녹은 암석이 지표면 위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약 6천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바다 밑에 지각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암이 지표면에 충분히 쌓여 단단한 땅이 만들어졌어요. 이 고대 암석은 오늘날 파도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용암이 지표에 도달하여 식으면서 오래된 바위를 섬의 중심으로 밀어내게 돼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6천만 년이 아니라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활성 용암지대는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젊습니다. 일부는 10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이 섬을 화산의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역사상 지구 표면에 도달한 현무암 용암의 거의 3분의 1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서 나왔어요.
2023년 전 분화 이전과 같은 여러 개의 균열이 아이슬란드의 30%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분의 1의 지역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북유럽 바이킹은 아이슬란드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은 그들에게 요란한 환영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착한 지 불과 몇 년 후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을 목격하게 되죠. 바이킹은 화산이 없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새로운 화산 활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화산학자들은 최근의 사건이 수십 년 동안 더 빈번하게 일어날 화산 폭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에서 가장 젊은 화산이 있는 반도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화산은 오랫동안 휴화산 상태였습니다. 최근의 분출은 아이슬란드를 만든 자연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주죠. 최근 과학자들은 유럽 북부의 화산 폭발과 빙하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는 적어도 5번의 주요 빙하기를 거쳤어요. 이 시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았던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빙상이 확장되었죠. 마지막 빙하기는 약 10,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빙하기가 화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얼음의 무게가 지하 마그마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빙하가 후퇴하면 압력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용암이 지표면 위로 흘러 올라가 폭발하기 쉬워지죠. 이 화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약 500년 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한 달에 1000번 이상 기록할 정도로 작은 진동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과 몇 주 전 이 지역은 하룻밤 사이에 150회의 진동을 동반한 규모 4.4의 강진으로 흔들렸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진도 3.6의 조금 더 약한 지진이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위험에 처한 걸까요? 지진 자체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현재 지역 당국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십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 대규모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이 3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나폴리와 가깝기 때문이에요. 현재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집을 떠나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현재 캄피 플레그레이 지역에서는 학교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 지역의 건축과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5억 유로 이상을 배정하고 있어요. 8만 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는 여전히 황색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인 이른바 레드존이 있어요. 이 레드존에는 1250채의 주택이 있고 화산 폭발이 시작되면 모두 높은 지진 위험에 처하게 돼요. 또한 2배 이상의 주택이 중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포주올리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초화산 중 하나에 위치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캄피 플레그레이에는 24개의 숨은 지하 분화구가 있고 더 잘 알려진 베수비오 화산보다 작아요. 네, 기원전 79년에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바로 그 화산입니다. 이 도시는 나폴리만의 베수비오 산 기슭 근처에서 번성했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폼페이에 2만 명이 살았어요. 이들은 상인, 제조업체, 농부 등이었어요. 이 지역의 토양은 풍부하고 비옥했기 때문에 과수원과 포도밭이 많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검은 땅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지역은 부유한 로마인들이 즐겨 찾는 여름 휴양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원전 79년 8월 24일 정오, 이 모든 번영이 끝이 났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16km 높이의 화산재와 부석으로 이루어진 버석구름이 성층권으로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후 12시간 동안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화산재와 부석 우박이 폼페이에 쏟아졌습니다. 일부 우박은 지름이 7.5cm에 달했어요. 도시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석조 건물과 지하실에 숨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화산 폭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했어요. 화산 폭발이 시작된 직후에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서풍이 화산 폭발의 초기 단계로부터 도시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뜨거운 화산재와 가스로 뒤덮인 거대한 구름이 베수비오의 서쪽 경사면을 타고 내려왔어요. 이 구름은 도시를 집어삼키며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재앙적인 구름 뒤에는 화산 진흙과 바위가 쏟아져 도시를 완전히 매몰시켰어요. 화산은 마치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유독가스 구름을 도시에 쏟아부었고 8월 25일 생존자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바위와 화산재가 쏟아져 지붕과 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들었습니다. 초화산이 폭발하면 그 결과는 대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초화산은 화산 폭발성 지수가 8인 화산 폭발을 한 번 이상 경험한 화산으로 화산 폭발성 지수에서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초화산은 원뿔이 전혀 없는 매우 큰 화산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한때 폭발하여 칼데라를 남기고 떠난 거대한 마그마 방의 잔해이기 때문이에요. 칼데라는 보통 핫스팟 위에 위치하며 지하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지구 표면을 뚫고 폭발하죠. 때로는 이 모든 마그마가 지각을 뚫지 못하고 고착되기도 해요. 그러면 수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압력의 마그마 웅덩이가 모이게 돼요.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 커집니다. 어느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가장 최근의 슈퍼분화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최근이란 약 26,500년 전을 의미해요. 당시 타우포 호수 수면 아래에서 슈퍼화산이 1250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화산재와 부석을 공중으로 분출시켰어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50만 개가 동시에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산 폭발이 얼마나 엄청나게 강력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분화의 가장 흥미롭고도 혼란스러운 점은 타우포 화산이 다른 화산처럼 단순히 폭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어요. 수톤의 가압 마그마가 지표면 아래에 쌓여 압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암석의 금이 가고 용암의 첫 번째 부분이 분화구 밖으로 쏟아져 나온 후 문제가 발생했고 슈퍼화산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재앙적인 폭발이 지상을 뒤흔들었어요. 수천 톤의 용암과 바위, 화산재가 대기권으로 높이 날아갔어요. 타우포의 특이한 패턴은 여전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년 전 인도네시아 토바 칼데라 화산 폭발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중 가장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분화로 수십만 톤의 황산이 방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로 인해 지구 표면이 몇 도 정도 냉각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지면을 덮은 빙하 때문에 지금은 그 영향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슈퍼 화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직 슈퍼 분화를 일으키지 않은 화산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의 힘으로 화산 벽이 갈라졌죠.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녹아내린 화산 내부로 밀려들었습니다. 온도 차이로 인해 화산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음은 4,828km 떨어진 호주에서도 분명히 들렸어요. 이 폭발은 역사상 가장 큰 소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는 정말 재앙적이었지만 슈퍼 분화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화산 폭발 지수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우나로아 화산도 있습니다. 이 화산은 방패 화산으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이 화산은 매우 위험해요. 현재 화산은 주변 환경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연구 장비에 마우나로아 화산의 활동 흔적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마우나로아 화산이 갑자기 폭발한다면 용암이 몇 시간 만에 바다와 캡틴 쿡과 같이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까지 매우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섬 반대편 힐로 외곽까지 흘러내렸어요. 그곳이 바로 하와이 대학교가 위치한 곳입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몇 주 전에 경고를 받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기록된 역사에 따르면 마우나로아 화산은 거의 6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분화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마우나로아 화산을 포함한 빅 아일랜드 화산은 그다지 휘발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방패 화산이기 때문이에요. 이 화산들은 그다지 높지 않고 땅에 평평하게 놓인 전사의 방패와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방패 화산은 매우 유동적인 용암에 의해 형성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크라카토아 화산처럼 원뿔 모양의 높이가 높은 성층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보다 훨씬 더 멀리 이동하고 훨씬 더 얇은 흐름을 형성해요. 따라서 마우나로아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화산재 구름이나 엄청난 양의 잔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용암입니다. 마우나로아 화산은 방패 화산이기 때문에 용암이 매우 유동적이고 부피가 커서 멀리 그리고 빠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불길한 소리는 뭐죠?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나요? 잠깐, 제 배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워싱턴주의 애덤스 산이 깨어나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면적과 부피 모두에서 주에서 가장 큰 화산이며 수천 년 동안 침묵을 유지한 이 화산이 최근 살아날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 주변의 지진 활동이 놀랍도록 증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분화는 3800년에서 76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인류는 아직 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수단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미국 지질조사국은 서둘러 애덤스 산 주변에 임시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에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애덤스 산은 더 잘 알려진 레이니어 산의 높이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워싱턴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에요. 흥미롭게도 기록에 따르면 올해 9월 이전까지 애덤스 산은 1982년 이후 평균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작은 지진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캐스케이드 화산 관측소와 태평양 북서부 지진 네트워크는 9월 한 달 동안 무려 6번의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이 지진들은 모두 리히터 규모 0.9에서 2.0 사이로 매우 작은 규모였어요. 지진이 너무 약해서 지표면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반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덤스 산의 경보 수준을 녹색, 보통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땅이 갈라져 마을과 도시를 삼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미국 지질조사국은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장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과학자들이 아주 작은 지진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애덤스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추가 장비는 최근의 활동이 향후 폭발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상 징후인지도 밝혀낼 수 있어요. 만약 애덤스 산이 결국 분화한다면 세인트 헬렌스 산처럼 폭발적인 분화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용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분출도 용암이 화산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흐른 것뿐이었거든요.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재, 암석, 녹은 얼음이 섞여 발생하는 진흙 흐름인 라하르입니다. 라하르는 화산이 폭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애덤스 산 근처에서 발생해요. 화산 정상에서 열수작용으로 약해진 암석이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파괴적인 이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질조사국은 애덤스 산을 위험도가 높은 화산으로 분류합니다. 자주 분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근 마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화산은 아이슬란드의 카틀라입니다. 이 화산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화산 중 하나예요. 한 세기 전인 1918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화산입니다. 하지만 다시 폭발한다면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화산 에이아 펴들라이 웨퀴들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산은 2010년에 폭발하여 유럽 전역의 항공여행을 완전히 중단시켰죠. 카틀라 화산이 분화하면 다량의 이산화황이 방출되어 대기 중에 황산염 에어로졸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에어로졸은 햇빛을 반사하여 일시적인 지구 냉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치명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종종 뒤따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은 흔하지만 카틀라의 화산재 구름은 그 다른 화산보다 더 높이 하늘로 날아가 유럽 전역을 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카틀라 화산이 폭발하면 농업, 상수도, 대기질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2014년에 과학자들은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아이슬란드 남쪽 해안을 따라 바다까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쓰나미의 잠재적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카틀라 화산은 40에서 80년마다 정기적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조만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면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카나리아 제도의 쿰브레 비에하가 분화하여 사람들에게 그 파괴적인 잠재력을 상기시켰어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의 흐름은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용암이 동네 전체를 덮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3,000채 이상의 가옥을 파괴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점은 그 피해가 상당하긴 했지만 과학자들은 훨씬 더 심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쿰브레 비에하 화산의 대규모 폭발로 화산의 서쪽 측면 전체가 태평양으로 붕괴되어 메가 쓰나미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상의 쓰나미는 잠재적으로 수백 또는 수천 미터 높이의 파도를 일으켰을 수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 유역의 해안선을 침수시킬 수 있었죠. 다행히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정도 규모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용암의 흐름은 광범위하고 인명과 섬의 기반시설 모두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여행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 나라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 중 하나인 코토팍시를 조심하세요. 이 화산은 2022년부터 작은 분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분화였지만 코토팍시는 대규모 분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학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토팍시가 대규모로 폭발하면 높이 19km가 넘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만들어져 인근 지역 약 2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심각한 위험은 코토팍시의 눈 덮인 정상으로 대규모 분화 시 매우 빠르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산 아래로 흘러내려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화산 활동과 빙하 홍수의 조합으로 인해 코토팍시는 고위험 화산으로 분류됩니다. 강력한 폭발이 곧 일어날 수도 있고 몇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야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경고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화산은 이미 악명 높은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파괴되었습니다. 1944년에 마지막 분화가 일어났지만 베수비오 화산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나폴리 인근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화산 인근이나 심지어 화산 경사면에 거주하고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다면 화산재, 암석, 화산가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폭발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이러한 파괴적인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수비오는 인구 밀집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화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흔히 엘포포라고 불리는 포포카테페틀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북미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중 하나죠. 인구 2,2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포포카테페틀은 특히 위험해요.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면 멕시코시티 상공에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덮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화산재는 도시의 배수 시스템을 막고 상수도를 오염시키며 전기 시스템을 끊어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하르가 화산을 타고 내려와 인근 마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포포카테페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일정한 지진 활동을 보여왔으며 이곳에서는 소규모 분화가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2024년 초에는 13번의 소규모 분화가 기록되어 인근 마을을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화산학자들은 이러한 분화를 포포카테페틀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화산 중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대규모 분화는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괴물이 폭발한다면 그 영향은 지구 전체에 훨씬 더 치명적일 겁니다.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등 옐로스톤에 가장 가까운 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고 재앙적인 화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암, 화산재, 가스의 위험한 혼합물로 이루어진 이 흐름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지역은 1m가 넘는 화산재에 덮일 수 있어요.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으로 방출되어 햇빛을 차단하고 몇 년 동안 지구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이 중단되고 교통 시스템이 붕괴되며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옐로스톤이 분화할 시기가 왔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지만 지질학자들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화산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으며 옐로스톤의 활동은 분화가 임박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보고서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보내기를 누르려는 순간 책상 아래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경전철이 지나가는 소리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기 애리조나에서요? 네, 애리조나 아래에서 땅이 계속 움직이며 지구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몇 가지 배경 지식으로 무장합시다. 미국의 20개 주에는 사화산, 활화산, 현재 잠자고 있는 휴화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 중에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등이 포함돼요. 좋은 소식은 애리조나의 화산은 현재 휴화산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과거 활화산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애리조나로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애리조나주의 사막 지형에는 달마시안의 점처럼 화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닉스 남서쪽, 더글러스 동쪽, 플래그스태프 근처, 킹맨 북쪽, 멕시코 국경 근처에 화산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이 화산지대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은 활화산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1000년에 한 번 정도 분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강력하고 파괴적인 화산 폭발은 약 1000년 전에 선셋 크레이터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핫스팟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아니, 웹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화산의 맥락에서 핫스팟은 엄청난 양의 열이 지구의 얇은 외층인 지각을 녹여 화산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이 열은 지구의 조밀하고 과열된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맨틀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화산의 예요? 하와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빅아일랜드에 활화산이 있는 이유는 현재 빅아일랜드가 하와이의 핫스팟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하와이 섬들도 한때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북서쪽으로 떠내려갔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위에 있던 해양지각, 즉 태평양판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해저를 살펴보면 하와이처럼 핫스팟 위에 자리 잡은 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모아, 갈라파고스 등이 가장 유명한 예일 거예요. 하지만 대륙에는 핫스팟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륙에도 핫스팟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는 훨씬 적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륙의 핫스팟 중 하나는 아실 거예요. 네, 옐로스톤 칼데라 아래입니다. 칼데라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이며 특히 화산 입구가 무너져 내린 대규모 폭발로 인해 형성된 분화구입니다. 옐로스톤 핫스팟은 기본적으로 올드 페이스풀과 이 국립공원이 유명한 나머지 온천과 진흙탕을 만든 곳이에요. 올드 페이스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잠시 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로움에 주목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간헐천 중 하나이며 한 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 간헐천의 멋진 점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지표 아래의 마그마는 지하수 웅덩이들을 과열시킵니다.
그곳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여 결국 엄청난 힘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릴 때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실리카 함량이 높은 특정 화산암이 이 물이 빠져나가는 터널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 위로 분출하는 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올드 페이스풀은 옐로스톤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붙여진 간헐천입니다. 매 시간마다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하셨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올드 페이스풀은 91분 정도에 한 번씩 분출하는데 이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죠. 다음 분출의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특별한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물의 온도가 95도씨에 달하니까 방문 시 매우 조심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증기는 최대 176도씨까지 더 뜨겁습니다. 케이크를 구울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요. 다시 화산 핫스팟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대륙 지각에 핫스팟 화산이 많지 않은 이유를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대륙 지각이 평균 4배 정도로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지구 지각의 약 3분의 2가 해양 지각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는 핫스팟이 형성될 수 있는 대륙 지각이 적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 애리조나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애리조나주의 중심부에 있는 화산지대인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곳은 600개가 넘는 화산으로 가득한 광활한 지역입니다. 화산은 대부분 작지만 그렇다고 덜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애리조나주 북부의 4,66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이 화산들은 거대한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이 화산지대가 실제로 핫스팟 위에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이 지역의 화산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지구 표면 아래 고정된 핫스팟일 수 있는 북아메리카판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멋지죠? 이 지역의 화산 소동은 약 6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젊은 화산이에요. 가장 최근의 분화는 1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플래그스테프 근처에 있는 선셋 분화구는 이 분화구에서 가장 유명한 분화구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 시나구아족은 우파키 푸에블로에 있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유적지는 현재 우파키 국립기념물의 일부로 이곳에서 수년 전 화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대부분의 화산은 작고 가파른 현무암 원추 화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고원은 매우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들이 많이 닳지 않았어요. SP 분화구라고 불리는 이 원추 화산의 가장 좋은 예 중 일부는 여전히 어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원추 화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는 성층 화산도 있고 하와이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보다 실리카가 더 많은 화산암으로 형성된 용암돔도 있습니다. 이는 용암이 더 두껍고 쉽게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성층 화산은 이 화산지대를 탐험하는 동안 만나게 될 가장 멋진 광경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성층 화산 자체가 아니라 그 거대한 지층의 잔해인 샌프란시스코 피크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피크스는 높이가 3,840m가 넘는데 이는 부르즈 칼리파 4개 반을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예요. 이 봉우리는 애리조나 북부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이 봉우리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이기도 해요. 현재 하와이의 활화산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화산대의 분화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언젠가 또 다른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화산의 외딴 동쪽 지역에서 일어날 거예요. 다음 분화가 선셋 크레이터를 형성한 것과 같은 분화라면 정말 대단한 볼거리가 될 겁니다. 용암 분수와 용암이 흐르는 강. 동시에 다음 분화는 수세기,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는 화산 역사에 숨겨진 보석으로 남아 다음 화산 폭발을 기다릴 거예요.
모두가 멸종했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화산이 깨어나 80km 높이의 검은 화산재 구름을 토해냈습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약 9배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강력한 크라카토아 화산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멀리 남아공까지 배를 덮쳤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기온을 변화시켰습니다. 순다 해협에 있는 크라카토아 화산섬은 수세기 전 또 다른 대규모 분화 덕분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83년 이전에는 적어도 200년 동안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해 5월의 첫 번째 진동과 폭발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붐비는 수로를 항해하던 배들이 화산 위로 화산재 구름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다시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화산재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8월 말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약 4,828km 떨어진 호주에서 화산 폭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음을 무거운 대포의 굉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은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5일 동안 화산 폭발로 인한 압력파는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며 여러 대륙의 기압계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 산사태가 40km 떨어진 곳까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섬을 파괴하고 36,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화산이 칼데라로 붕괴한 후 발생한 쓰나미로 수만 명이 더 익사했습니다.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의 해안마을 100곳 이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을 기록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지각판이라는 거대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과 같습니다. 이 판들은 그 아래의 용융층인 멘틀 위에서 서로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서입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 호주판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판의 일부와 충돌하죠.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을 받으면 화산 폭발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 크라카토아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각 봉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마그마방의 출구 역할을 해요. 이전 화산 폭발 당시 파편이 이 출구 중 하나를 막았고 그 아래에 압력이 쌓였어요. 크라카토아가 마침내 폭발했을 때 마그마방이 활짝 열렸어요. 화산 폭발은 이른바 화산겨울로 이어졌어요. 크라카토아는 25세제곱킬로미터의 암석, 화산재, 먼지, 잔해물을 대기 중으로 내보냈어요. 그 결과 지구를 둘러싸는 두꺼운 베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입자들은 햇빛을 산란시켰고 그 아래 대륙권은 냉각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몇 년 동안 강하게 유지되었어요. 북반구는 평균 기온보다 낮은 기온을 경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화산 폭발 이후 몇 달 동안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일몰은 붉은색과 주황색의 장엄한 쇼로 바뀌었죠. 한 천문학자는 이것이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를 탄생시킨 영감의 원천이라고 추측했어요. 이 그림은 화산 폭발 후 노르웨이 상공의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비쇼베골이라는 희귀한 형태의 후광과 해질녘에는 화산 보라색 빛을 발산했습니다. 크라카토아가 폭발한 후 몇 년 동안 다른 파란색, 때로는 녹색으로 보였어요. 그 이유는 일부 화산재 구름이 붉은 빛을 산란시킬 만큼 큰 입자로 가득 차서 다른 색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라벤더 태양과 밤에 빛나는 구름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크라카토아 화산은 과학적으로 잘 기록되고 연구된 최초의 화산 폭발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배가 화산재 구름을 처음 목격한 순간부터 재앙적인 폭발까지 과학자들은 지질 탐사를 조직했어요. 그들은 화산을 연구하고 화산암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화산 활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죠. 크라카토아는 붕괴된 칼데라에서 수증기와 잔해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일부 주민들이 있기까지 19세기까지만 해도 잠잠한 상태였어요. 몇 주 만에 새로운 원뿔의 가장자리가 해수면 위로 솟아올랐어요. 1년 후 크라카토아의 아이라는 이름의 작은 섬이 생겼습니다. 화산은 계속 분출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1815년 4월 탐보라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도네시아 섬바와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화산 폭발로 가옥이 파괴되고 10,000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 여파로 퍼진 질병으로 인해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해는 여름이 없었던 해로 역사에 남게 되었어요. 춥고 습한 날씨가 유럽과 북미를 예상치 못한 한파에 휩싸이겠어요. 2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되었어요. 그해 여름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고 가축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기근이 서유럽과 북미를 덮쳤어요. 뉴 잉글랜드에는 여름철에 눈과 혹독한 서리가 내렸습니다. 식량 가격이 올랐어요. 말에게 먹이는 귀리는 사치품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이 1817년 자전거 발명에 영감을 주었다고 말해요. 과학자들은 초기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이 탐보라 화산 폭발 때문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비슷한 해와 비교했어요. 그 결과 강수량은 거의 같았지만 기온은 훨씬 더 따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화산을 도입했을 때 여름이 없었던 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강력한 화산 폭발은 극심한 추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 100배까지 높인다고 말해요. 약 7만 4천 년 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 폭발은 2800만 년 만에 지구에서 가장 큰 폭발로 기록됐어요. 인도네시아, 인도양의 일부가 15cm의 화산 잔해로 이루어진 담요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이 화산은 거의 300만 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양의 암석을 토해냈어요. 화산이 남긴 분화구는 지금도 우주에서 볼 수 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햇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혹독한 화산 겨울이 시작되어 6년에서 1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토바 화산 폭발과 현대 인류의 제한적인 유전적 다양성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도 해요. 약 7만 4천 년 전, 정확히 토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은 소수의 생존자 그룹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토바 재앙 이론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의 초기 인류 대부분은 화산 폭발 후의 기후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 운이 좋고 유전적으로 제한된 몇몇이 아프리카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어요. 그러나 고고학 및 고기후 기록은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리커스 대학교의 벤자민 블랙과 그의 팀은 암호를 풀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못된 기후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숨겨진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화산 배출량, 분화 시기, 배경 기후 상태, 분화구 높이에 따라 42가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토바 화산 폭발이 어떤 기후 변화를 일으켰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첫 해 북반구의 기온은 섭씨 10도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초기 인류가 정착한 남반구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냉각을 겪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기후 패턴을 심각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화는 옐로스톤이나 토바산과 같은 초화산에서 발생해요. 다행히도 이러한 화산은 약 10만 년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드물게 폭발합니다. 하지만 기후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짧은 기간의 냉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화산 폭발을 연구해요. 수십 년마다 화산 폭발은 상당한 수의 입자와 가스를 방출해요. 그중 일부는 충분한 햇빛을 차단하여 짧은 지구 냉각 기간을 시작합니다. 화산 겨울과 같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최근 옐로스톤의 대분화는 64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홈사피엔스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74년 전에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초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파편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거대한 영토를 파괴하고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켰습니다. 이 슈퍼 분화의 영향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화산이 그곳의 초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석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토바 슈퍼 분화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조상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토바 화산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미국 전역을 한 채의 집 깊이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쇄암이 분출됐어요. 그중 약 3분의 1은 수마트라 북부에 쌓였고 나머지는 인도양 해저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대분화로 인해 약 96km 길이의 타원형 분화구 호수가 남았어요. 칼데라가 너무 커서 실제로 화산 위에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예요.
분출로 인한 부석 퇴적물은 협곡 벽에 남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부석과 화산재의 양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극지방 얼음의 일부 유황층도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들과 토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분화가 초기 인류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어도 화산 폭발 전후에 만들어진 유물을 보면 일부 인류는 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피신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재앙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수천 명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겨우 수천 명일까요?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조상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해 전멸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화산은 순식간에 4.168 세제곱킬로미터의 먼지와 암석을 분출해서 수십 킬로미터 너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바 화산이 대기 중으로 내뿜은 먼지와 유황이 지구 표면을 냉각시켜 빙하가 나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토바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몇몇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 피나클 포인트에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수께끼 같은 토양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2층을 조사한 결과 초기 인류가 남긴 4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열 처리된 석기부터 불의 흔적과 동물뼈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해안의 초기 인류가 분화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도구를 개선하며 번성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14도나 낮아져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이 있었다면 해안선을 따르는 곳은 춥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토바 화산이 대기로 너무 많은 유황을 뿜어내서 그 결과 에어로졸이 서로 달라붙어 장기적으로 냉각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화산 폭발 직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화산 폭발의 영향은 완전히 진정되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요즘 화산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의 스바르생기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올랐고 지금은 작은 마을 그린다비크를 가로지르는 넓은 균열이 생겼어요. 땅은 여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는 45개의 다른 화산이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난 17,000년 동안 이 화산은 8번의 폭발적인 분화와 함께 매우 뜨거운 화산재, 용암 파편,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력한 화쇄류가 발생했어요.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44년에 일어났습니다. 레이니어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 화학성분, 워싱턴주 시애틀 및 타코마 교외 지역과의 근접성, 화산의 거대한 화쇄류 생성 능력은 레이니어산을 위협적인 화산으로 만듭니다.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을 녹여 잔해, 진흙, 바위가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해요.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에 있는 노바루타 화산은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인 1912년 폭발로 형성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거의 3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또한 만 연기의 계곡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화산재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나투보산은 필리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분화인 1961년 대규모 분화 이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현재 피나투보 화산에서 100km 이내에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중인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마지막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화 중 하나였는데요. 11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재 낙하와 화쇄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과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 11월 화산 폭발 이후 2018년 내내 화산 위로 화산재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707년 이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 이후 후지산이 또 다른 분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아래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1707년의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이 모든 덩어리가 도쿄까지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면 주변 지역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돼요.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57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화산 폭발로 약 518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대량의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화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은 수세기 동안 분화해 왔습니다. 나사는 이 화산의 가장 큰 위험이 화쇄류이고 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여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주변 지역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은 아프리카나 일본이 아니라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서쪽 지역에서 138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화산은 엄청난 양의 얼음을 녹여 바다로 이동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현재 남극의 화산 중 공식적으로 활화산으로 분류된 것은 단 2개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면 수십 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야 해요. 현재 활동 중인 2개의 남극 화산 중 하나인 에레버스산은 세계 최남단 활화산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가스와 증기를 내뿜고 때로는 암석을 분출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스트름볼리식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정상 분화구에 있는 용암 호수로 표면에 녹음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는 표면이 얼지 않도록 특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어요. 두 번째 활화산은 맑은 모양의 육지 덩어리인 디셉션 아일랜드입니다. 이곳은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활화산의 칼데라입니다. 이 화산을 감시하는 과학자들은 조만간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요. 남극에는 또한 환기공이 많이 있어요. 환기공은 가스와 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화산 분출구예요. 적절한 조건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환기공 얼음탑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스를 뿜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으로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지하는 지진계로 남극의 화산을 주시합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극지방이 워낙 멀고 접근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자고 있는 남극 대륙의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약 2만 년 전의 사건을 분석하면 이 화산이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극에 잠자고 있는 화산 중 하나인 타카해산은 한때 1년에 분화를 일으켜 오존이 풍부한 할로겐을 다량으로 분출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남반구가 따뜻해졌다고 말해요.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려면 현재 얼음 위에 있는 하나 이상의 화산에서 할로겐이 풍부한 물질이 포함된 일련의 분출이 필요해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어있는 화산의 경우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거의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얼음 밑에 있는 거대한 동굴을 녹이고 엄청난 양의 용융수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서남극 빙상은 바닥이 얼지 않고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녹은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얼음을 곧 움직이게 할 겁니다. 큰 화산이라도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그 위에 있는 얼음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한 번의 화산 폭발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남극의 큰 빙류 근처나 그 아래에서 여러 화산이 분화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빙류는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물 대부분을 바다로 가져가는 얼음 강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비정상적인 양의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거예요. 얼음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새로운 분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탈주 효과라고 불러요. 아이슬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빙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화산 폭발의 횟수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할로겐 가스로 가득 찬 얼음 위에 강력한 화산 몇 개가 수십 년 내에 활화산 활동을 시작하고 수십에서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은 전 세계 담수의 약 80%를 저장하고 있으며 만약 남극의 담수가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60m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예요. 얼음 밑의 분출이 빙류를 윤활하고 물을 바다로 쓸어내릴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성난 초화산 폭발이라면 가능한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2억 년 전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4번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앙 대서양 마그마 분포 영역, 일명 캠프라는 초화산은 6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분출을 거듭해왔어요. 이 모든 일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걸쳐있던 초대형 화산이었던 란젤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용암이나 화산재가 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탄소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지구는 다시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 화산 활동은 공룡이 고양이 크기의 동물에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거대한 동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 200만 년의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덥고 습해졌고 공룡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아시아의 고대 호수 아래 퇴적층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연구진은 화산재와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엄청난 화산 폭발의 흔적이 분명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탄소 신호도 발견되었습니다. 대기가 뜨거워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나쁜 소식은 이와 같은 폭발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의 초화산은 거의 7만 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깨어난다면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보다 몇 배 더 재앙적일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화산 폭발로 꼽히는 사건이죠. 그 후 2달 동안의 지진과 화산 아래에 마그마가 주입되면서 산의 북쪽면 전체가 악화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분출 기둥은 대기 중으로 24m까지 올라가 미국 11개 주와 캐나다 여러 주에서 화산재를 퍼뜨렸어요. 마지막 옐로스톤 분화는 그보다 1000배나 더 컸습니다. 옐로스톤 위의 땅은 마그마라고 불리는 용융암과 반용융암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공원 아래 약 6에서 9km에 있는 챔버로 흘러들어가 땅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요. 하지만 화산이 식으면 땅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산 감시자들은 한 세기 동안 이 현상을 주시해왔어요. 그들은 약 20년 전에 땅이 약 25cm 올라간 걸 발견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직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최후의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옐로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옐로스톤은 지난 200만 년 동안 몇 차례의 엄청난 분화를 겪었습니다.
60에서 80만 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발생했죠. 마지막 큰 화산 폭발은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기본적으로 전체 지형을 재구성하여 루이지애나까지 화산재와 잔해물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옐로스톤 칼데라에서 마지막 대규모 분화의 여파를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증기와 뜨거운 물 또는 용암이 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언제 어떤 강도로 분화할지는 아직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와, 지구 표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긴 균열이 땅을 갈라놓아요. 용암의 강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워요. 바위와 다른 잔해들이 높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화산가스와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초화산이 폭발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나로아가 길고 긴 낮잠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일어날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이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어요. 화산의 지진 활동도 증가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인이 언제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꽤 오랫동안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의 지질 활동을 관찰해 왔던 거예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는 5개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킬라우에아, 그리고 가장 큰 마우나로아가 포함되어 있죠. 이 거대한 것이 섬 육지 면적의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킬라우에아가 하루에 내뿜는 용암을 마우나로아는 20분 안에 토해낼 수 있어요. 1984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우나로아의 동생이 한동안 짜증을 내고 있는 동안 그 거인은 마지막 폭발 이후로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마우나로아 아래에서 200개 이상의 작은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밑에 마그마의 흐름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잘 잤니? 화산이 깨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말고요. 만약 갑자기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용암류는 몇 시간 만에 바다와 캡틴 쿡과 같은 인구가 아주 많고 관광객이 많은 곳에 아주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1984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은 섬의 반대편이 있는 힐로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긴 하와이 대학 캠퍼스가 있는 곳이에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경고를 받아왔어요. 요즘 현지인들은 서류와 돈이 든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비상 대피용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조치는 긴급 대피 시 유용해요. 비록 대부분의 마우나로아 분출이 지금까지는 정상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몇몇은 용암을 바다에까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폭발은 얼마나 강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해저에서 정상까지 마우나로아가 유명한 히말라야 봉우리보다 300m 더 높아요. 화산이 너무 커서 말 그대로 깔고 있는 태평양판이 그 무게에 푹 꺼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 괴물이 폭발할 때 단위당 나오는 용암의 양이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했어요. 기록된 역사 동안 마우나로아는 거의 6년마다 정기적으로 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산의 마지막 폭발이 약 40년 전에 일어났지만 과학자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기억나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마우나로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마우나로아를 포함한 빅 아일랜드 화산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상 화산이기 때문인데요. 이 화산들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땅에 평평하게 놓인 전사의 방패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순상 화산은 아주 유동적인 용암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층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보다 더 멀리 이동하고 훨씬 더 얇은 흐름을 형성해요. 성층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크라카타우처럼 원뿔 모양이고 높아요. 그래서 만약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혹은 폭발할 때 화산재 구름이나 엄청난 양의 잔해는 없을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용암일 거예요. 마우나로아는 순상화산이기 때문에 용암이 매우 유동적이고 부피가 커서 멀리 그리고 빠르게 흐를 수 있어요.
이론상의 분출 지도를 사용해 하와이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용암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높은 비율로 모이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용암이 표면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루에 500에서 600번의 지진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심각한 이유입니다. 반면 반드시 재앙이나 불가피한 폭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약 10년 전 동시에 발생한 여러 지진은 마우나로아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화산 절반이 남쪽으로 약간 이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면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마 마그마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이제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재앙적인 폭발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초화산이 폭발하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화산들은 기록된 가장 큰 수치인 화산 폭발 지수 8로 적어도 한 번은 폭발한 적이 있는 화산이에요. 초화산은 원뿔이 전혀 없고 종종 아주 커요. 칼데라를 남기면서 한때 불타오른 전형적인 거대한 마그마 챔버의 잔해이기 때문이죠. 이건 주로 뜨거운 곳에서 발견되어 초화산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면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뜨거운 가스를 공중으로 불어 올려요. 다시 말해 4번의 초특급 분화가 그랜드 캐니언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초화산은 거대한 양의 타는 듯이 뜨거운 마그마가 깊은 지하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오지만 지각은 뚫지 못해요. 그래서 거대하고 가압된 보글거리는 마그마 웅덩이가 불과 몇 킬로미터 깊이에서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은 마그마가 표면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가 펑!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요. 가장 최근의 특급 분화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최근이라고 한 건 약 26,500년 전을 의미해요. 전 그때 없었어요. 그때 타우포 호수 표면 아래에 있던 초화산이 1252방킬로미터의 화산재와 부석을 공중으로 분출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50만 개가 동시에 날아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폭발력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폭발에 대해 제일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건 타우포 화산은 다른 화산들처럼 단순히 폭발하지 않았단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518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마그마가 표면 아래에 쌓였고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바위가 갈라지고 용암의 첫 부분이 분화구에서 분출된 후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고는 초화산은 휴식을 취했죠. 몇 달 후에야 처참한 폭발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톤의 용암, 바위, 그리고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높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초화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건 아마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걸 거예요. 이 거대한 것은 적어도 3번의 거대한 폭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작은 것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이 괴물이 210만 년 전처럼 강력하게 폭발한다면 2452방킬로미터 이상의 붉고 뜨거운 물질을 뱉어낼 거예요. 제가 이 양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원형홀 6,500만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하면 아마 더 생생하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옐로스톤이 요즘 어떠한 위험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분출이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 칼데라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론 옐로스톤이 지구상의 유일한 초화산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뉴질랜드의 타우포, 일본의 아이라 칼데라, 캘리포니아의 롱밸리, 인도네시아의 토바,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언젠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한 번도 초특급 분출을 일으키지 않아 아직 그 이름에 부응하지 못한 소위 초화산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폭발의 힘이 화산의 벽을 찢어 열었죠.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녹은 내부로 밀려 들어갔어요. 온도 차이로 화산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분명 3218km 떨어진 호주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이 폭발음은 역사상 가장 큰 소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의 결과는 정말로 재앙적이었지만 초특급 분화로 불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못한 곳 중 한 곳은 바로 화산이죠. 화산은 뜨거운 가스, 녹은 암석, 그리고 다른 물질들이 지구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지구 지각의 틈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화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순상 화산은 거의 완전 굳은 용암류로 만들어졌어요. 또 용암 원정구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아주 두꺼운 작은 용암 덩어리로 만들어졌죠. 또 분석구를 고를 수도 있어요. 있는 것 중 가장 단순한 화산이죠. 분석구는 하나의 분출구에서 분출된 거의 굳은 용암 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이 용암은 엄청난 힘에 공기 중으로 분출됩니다. 그러다가 고체가 되고 다시 재가 되어 떨어지는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출구 주위에 타원형 또는 원형 원뿔을 형성해요. 이런 분석구는 305m 이상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인상적인 걸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거대하고 가파르고 강력한 성층 화산을 타고 내려간다면 말이에요. 일단 내려가기로 마음을 정했고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분출하고 있는 활화산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글거리는 산사태예요. 화산이 방금 화산 쇠설류를 만들어낸 거대한 일부 용암을 분출했어요. 이 용암의 온도는 말도 안 되는 700도씨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흐르는 용암이 바위 조각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화산의 측면을 시속 수백 미터의 속도로 밀려 내려가는지 봅니다. 지구에는 회색빛 가루눈처럼 재가 내리고 있어요. 화산재는 분쇄된 바위, 화산 유리, 그리고 미네랄의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가 산속의 시냇물, 강물과 섞이면 맹렬한 이류가 생겨요. 아주 무서운 상황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까이 갑니다. 어떤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보호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분기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들은 화산 밑바닥과 경사면에 있는 구멍과 균열들이에요. 여기에서는 거대한 증기구름과 화산가스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를 말이에요. 어떤 균열은 너무 커서 아마 비집고 들어가 화산 속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리 갈 데가 있어요. 바로 분화구죠. 그곳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은 화산 측면에 이상한 원뿔 구조물을 발견해요. 주 원뿔에 자라고 있는 뿔 같아 보여요. 2차 화산 또는 기생화산이라고도 불리는 게 분명해요. 이런 원뿔들은 큰 화산의 표면에 도달한 2차 분출구 주변에서 형성됩니다. 이런 경우 화산 꼭대기의 주 분출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분출구를 통해서도 화산 분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긴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곧 분화구에 도착해요. 거대한 원형 분지죠. 이곳의 가장자리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도 매우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인 용암 분출구는 분화구 바닥에 있어요. 하지만 분출구로 뛰어들기 전에 용암류 아래에 숨어있는 이상한 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용암 동굴로 신선한 액체 용암이 용암류의 표면 아래에 이동하는 자연적인 통로예요. 여러분은 우회해서 동굴 중 하나를 따라가기로 해요. 이곳이 주 용암 동굴이에요. 또 여러 작은 동굴도 발견해요. 이것들은 하나 이상의 용암류의 용암을 공급해요. 만약 화산이 이 순간 폭발하지 않는다면 이 동굴계를 통해서 용암이 흘러내릴 수 있어요. 이 통로의 벽에는 용암 자국과 평평한 바닥, 그리고 천장에는 용암 종유석이 달려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흘러내리는 용암 위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건 이게 아래로 침식하면서 동굴을 더 깊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지금은 돌아가야 해요. 다음 모퉁이를 돌아 분화구로 가요. 여러분은 화산이 끓는 용암을 좀 분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산의 목구멍으로 뛰어듭니다. 여긴 화산의 입구예요. 여기서 용암과 화산재가 분출돼요. 화산의 목구멍은 넓고 더 깊은 곳으로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용암이 밝은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빛나요. 그 색이 되는 이유는 표면으로 처음 터질 때 온도가 1200도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철을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죠. 여러분은 화산의 주 분출구로 이동해요. 이곳은 지구 표면의 약점이에요. 거기서 타는 듯한 뜨거운 마그마가 챔버에서 탈출해 표면에 도달하죠. 분출구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용암은 지각에 갈라진 틈 사이로 침범해 그곳에 고여 결정화돼요. 그러면 재와 굳어진 용암의 퇴적물을 형성해요. 그게 암상이에요. 곧 여러분은 마그마 챔버에 도착해요. 이곳은 커다란 녹음 바위의 웅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꽤 얕아요. 여기가 아직 메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분출구를 통해 몇 미터 더 여행한 후 여러분은 또 다른 거대한 마그마 챔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화산 밑에 작은 곳으로 마그마를 공급하고 있어요. 주 마그마 챔버는 지구 지각 수심 5km에서 71km에 달하는 곳에 있어요. 그곳의 녹은 암석은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그리고 내부 온도는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그마방을 둘러싼 암석은 부서지고 균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그마 배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의 바위보다 밀도가 훨씬 낮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그마는 그 틈을 통해 스며들어 표면으로 가죠. 주 챔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 강력한 분출로 지상으로 올라가죠. 여러분은 마그마 챔버를 탐험하고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기로 해요. 모든 녹음 바위가 마그마 챔버로 들어가는 그곳으로요. 여러분은 지각 속을 움직이고 있어요. 화산은 육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해양 지각을 여행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폭이 5km에서 10km밖에 안 돼요. 하지만 대륙 지각은 훨씬 더 두꺼워요. 어떤 곳은 두께가 45km가 될 수 있어요. 지각 속을 지나가다 보면 밝은 색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해양 지각을 통과했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의 구성이 달라서 어둡거나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거예요. 더 깊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요. 물론 이곳이 마그마 챔버만큼 고온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멘틀의 경계에서 온도계는 400도씨를 나타내고 있어요. 약 32km 깊이에서 여러분은 지각과 지구 상부 멘틀 사이의 경계에 도달해요. 거기서 기압은 놀라울 정도인 만기압에 달해요. 바로 거기서 마그마가 나오죠. 여러분은 여행을 끝나고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았네요. 여러분은 지구의 중심까지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가는 다음 층은 멘틀이에요. 멘틀은 지구 질량의 3분의 2와 지구 부피의 84%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께는 3000km예요. 멘틀의 안쪽 부분에 더 가까운 바위는 카라멜 사탕과 같은 반고체예요. 멘틀의 윗부분과 지각은 거대한 조각으로 부서져 있어요. 거대한 조각 그림 퍼즐 같아요. 이것들이 지각판이죠. 지각판은 1년에 2.5에서 5cm의 속도로 표류해요. 여러분은 상부 멘틀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데 온도가 870도씨까지 상승하는 게 느껴져요. 핵 경계 부근의 온도는 이미 4000도씨에 달하고 있어요. 하부 멘트의 압력은 24만 기압에 이르고 있어요. 머리 위에 코끼리 3300마리가 탑을 쌓는다면 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약 3000km의 깊이에서 안쪽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행성의 내부는 5000도씨까지 가열돼요. 그 정도의 온도는 핵이 바깥쪽을 액체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요. 여기 압력은 거의 200만 기압이에요. 하지만 철로 된 핵을 다시 고체로 만드는 데는 부족해요. 바깥쪽 핵의 두께는 2400km예요. 이것은 거대한 난류의 거색에 휘어져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외핵에서 지구의 자기장은 표면보다 50배 더 강합니다. 이제 4828km 이상의 지하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내부 핵에 도달했습니다. 지름이 약 2414km 정도 되는 고체 금속 구예요. 안쪽 핵은 엄청나게 밀도가 높지만 지구의 어느 곳보다 빠르게 회전하죠. 이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의 온도만큼 높아요. 5400도씨입니다. 그리고 내핵의 압력은 표면보다 300만 배 더 커요. 내핵이 형성되는데 약 5억 년이 걸렸는데 그 말은 내핵이 지각의 어느 부분보다는 더 젊다는 걸 의미합니다.